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비록 좋지 않지만 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잔잔하게 그렇게 편하게 말하고 또 여러분도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상황을 봐야 하는 이유. 부자와 당나귀의 기본적 귀인 오류.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시골길을 따라 당나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아가씨들을 만났습니다. 저것 좀 봐. 아가씨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당나귀는 편히 걷도록 두고 먼지 속을 터벅터벅 걷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좀 보란 말이야. 대체 왜 저러고 갈까? 아버지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몇 걸음 걷다가 몇 명의 노인들과 마주쳤습니다. 저것 좀 보란 말이야. 그중 한 노인이 다른 노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것만 봐도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테지.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아버지는 불쌍하게 옆으로 걷고 있는데 아들 녀석은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것 봐. 정말 예의 없는 녀석이야.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르신 말씀이 옳아. 내가 아들 녀석을 망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며 아들을 내리게 한 다음 자신이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부인네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 가엾은 소년이 매우 지쳐 보이는데 아비란 사람은 왕처럼 타고 가는 것 좀 봐.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안장에 태우고 자신도 그 뒤에 탄 채 마을을 향해 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주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막에는 사내들이 모여 있었지요. 사내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모습 좀 보소. 저렇게 조그만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고 있다니. 당나귀는 힘이 들어 헉헉거리는데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인가 보군. 아마 당나귀를 팔러 장에 가는 모양인데 저러다간 장에 가기도 전에 당나귀가 죽어버리겠어. 그러자 아버지는 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저 사내들 말이 옳아. 당나귀가 장에 닿기도 전에 힘에 붙어 죽어버리면 큰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끌고 가도 안 되고 아들만 태워가도 안 되고 아버지만 타고 가도 안 되고 둘이 함께 타고 가도 안 되니 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고민을 듣고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될 게 아니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구먼. 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얘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우리 아예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자.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당나귀가 버둥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당나귀는 다리 밑으로 떨어져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교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사람들의 평가다. 동화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사내들을 만나기 전에 부인네들의 말을 들었고 부인네들을 만나기 전에는 노인의 말을 들었고 노인을 만나기 전에는 아가씨들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두고 각자의 시선에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를 했다.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속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당나귀를 탔어야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을 수도 있다. 아니면 부자가 먼 길을 걸어서 지쳐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속 사정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저 순간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아들이 예의가 없어 보였고 다른 누구에게는 아버지가 왕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즉,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한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 그들이 처한 앞뒤 상황을 파악하기보다 인성적인 요인에 더 비중을 두어 그들을 판단했다. 이는 동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인성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사회 심리학에서는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 기본적 귀인 오류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외부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내부 요인은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오류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에 기본적이라는 말이 붙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침 회의에 지각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기본적 귀인 오류에 의하면 보통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게으르다, 책임감이 없다 라는 것이다. 오는 길에 길 잃은 아이를 도와줬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스탠퍼드 대학의 리 로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기본적 귀인 오류를 잘 보여주는 실험 하나를 했다. 먼저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 중에서 임의로 2명을 뽑았다. 그리고 퀴즈쇼를 열어 질문을 하는 사람과 질문에 답하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한편 뽑히지 않은 나머지 실험 참가자들은 방청객이 되어 퀴즈쇼를 지켜보게 했다. 나중에 연구자들은 이 방청객들에게 질문자와 답변자의 똑똑한 정도를 평가하게 했다. 퀴즈쇼가 시작되자 질문자는 답변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리투아니아의 수도는 어디인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죽은 날은 언제인가? 위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퀴즈에 참가한 질문자는 단순히 이런 질문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똑똑해 보인다. 반면 답변자는 어려운 질문에 쩔쩔매거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습은 방청객들로 하여금 이 답변자가 멍청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실제 실험 결과 방청객들은 질문자가 퀴즈 답변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여러분 또한 이 실험에 방청객으로 참여했다면 질문하는 사람은 똑똑해 보였고 답변자는 멍청해 보였다고 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질문자도 답변자도 방청객들처럼 이 실험의 참가자일 뿐이었고 두 사람은 그 역할에 무작위로 선정된 것 뿐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질문자와 참가자의 역할이 무작위로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방청객들이 알고도 그러한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즉 방청객들은 기본적 귀인 오류에 빠져서 질문하는 능력이나 답변하는 능력을 그 사람 개인의 능력으로 파악한 것이다. 기본적 귀인 오류와 더불어서 너무 쉽게 자주 일어나는 오류가 또 있다. 바로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다.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뜻한다. 즉, 어떤 행동을 설명할 때 행위자이면 상황의 영향이 컸다 라고 말하지만 관찰자가 되면 행위자의 성격 탓으로 본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위자, 관찰자 편향의 예는 다음과 같다. 지능 검사에서 다른 사람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지능이 낮아 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내가 낮은 점수를 받으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 라고 남들에게 설명한다. 내가 과속 운전을 하면 그럴 만한 급한 일이 있어서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과속 운전을 하면 그 운전자 참 성격 급하네 라고 여긴다. 이러한 편향은 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난다. 타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행위자, 관찰자 편향과 기본적 귀인 오류가 위험한 이유는 한 개인에게 불필요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 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그 사람이 처한 상황보다 그 사람의 성격에 끼워 맞춰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늦가기 취업 준비생을 보고 남들 공부할 때 놀았으니 지금 이러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늦가기 취업 준비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번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성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보자.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한마디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야 한다. 저렇게 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러고 가시는 건가요? 라고 직접 부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 귀인 오류나 행위자, 관찰자 편향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 걸음 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원인을 찾아야 한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이러쿵 저러쿵 대화 끝에 꼭 추임새로 아니,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대?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이렇게 원인을 찾는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귀인 이론이라고 한다. 귀인 이론은 크게 외부 귀인과 내부 귀인으로 나뉠 수 있다. 외부 귀인이란 날씨, 상황, 과제 난이도, 행운, 운명같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을 말한다. 반면 내부 귀인은 성격, 지능, 감정, 능력, 노력처럼 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내적인 기질에서 찾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귀인 과정이 언제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원인을 찾는 사람의 심리적 편안함을 위해 특정 원인을 더 부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험을 망쳤을 때 나의 지능이나 능력으로 귀인을 하면 자존감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내가 노력을 안 한 거야 라든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상하게 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귀인 오류와 관련된 심리 법칙으로 앞에서 살펴본 기본적 귀인 오류와 행위자, 관찰자 편향 말고도 이기적 편향이라는 것이 있다. 이기적 편향이란 쉽게 말해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네 탓이라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고하는 방식이다. 이기적 편향은 특히 대인 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 가령 팀별 과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다음처럼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 다 네 탓이야. 네가 아르바이트 핑계로 자료조사를 제대로 안 했잖아. 뭐라고? 자료조사에는 문제 없었어. 발표를 제대로 못한 네 잘못이지. 누가 말을 그렇게 웅얼웅얼하래. 대인관계를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이끌어 가려면 이 세 가지 편향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편향은 말 그대로 한쪽 끝에 치우쳐서 상대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 빨간 구두의 심리적 반발심. 옛날에 아주 예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카렌이었지요. 카렌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아이는 늘 낡은 구두를 신고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카렌은 매우 슬퍼하며 어머니를 실은 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고풍스러운 큰 마차가 카렌의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차 안에는 온화한 노부인이 타고 있었지요. 노부인은 관을 따라가는 작은 소녀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 아이를 내게 맡기세요. 내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어느 날 노부인은 카렌에게 새 구두를 사라며 돈을 주었습니다. 카렌은 마을에서 가장 큰 구두방으로 가서 발 크기를 쟀습니다. 구두방의 진열장에는 아주 예쁜 신발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카렌의 눈에는 정말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그중 카렌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모로코 가죽으로 만든 빨간 구두였습니다. 그때 노부인이 카렌에게 돈을 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검은색 구두를 사렴. 카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빨간 구두가 마음에 드는걸요. 세례식 때 신을 구두니까 꼭 검은색을 사렴. 카렌은 망설이다가 결국 빨간 구두를 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카렌은 노부인에게 검정 구두를 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부인은 눈이 나빠 카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세례식 날 카렌은 예쁜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카렌의 발만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카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카렌에게 하느님과 서약을 맺고 앞으로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카렌은 빨간 구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례가 끝나자 사람들은 노부인에게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부인은 카렌에게 버럭 화를 내며 앞으로 예의에 어긋난 일은 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갈 때는 낡았더라도 반드시 검은 신발을 신고 가라고 일렀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카렌은 검은 신발과 빨간 구두를 번갈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빨간 구두를 신고 성찬식에 갔습니다. 카렌은 구두방에 가서 빨간 구두를 보자마자 현혹되고 만다. 이 상황에서 노부인이 거듭 검은색을 사렴 하고 주의를 준 말이 과연 카렌의 귀에 들어왔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기어이 빨간 구두를 산 카렌은 교회에 갈 때는 검정 구두를 신고 가야 한다. 는 노부인의 말을 또 어기고 만다. 그래서 동화 빨간 구두의 마지막을 보면 카렌은 두 발목이 잘려나갈 때까지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형벌을 받게 된다. 어린아이가 교회에 갈 때 빨간 구두를 신은 것이 무슨 대수라고 카렌의 두 발목은 잘려야만 했을까? 물론 카렌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카렌이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겨둔 노부인의 말을 좀 더 사려 깊게 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만약 카렌이 교회에 갈 때만큼은 예의를 지켜서 검정 구두를 신었다면 잔혹한 형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카렌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낙서 금지라고 적혀 있는 곳에 낙서가 더 많이 되어 있다. 또 문을 당기시오 라고 써놨는데 사람들은 문을 민다. 절대 보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보고 싶고 품절이라고 하면 왠지 더 사고 싶어진다. 이런 청개구리 심보를 심리학자 브렘은 심리적 반발심이라고 불렀다. 심리적 반발심이란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설득의 목적이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심리를 말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라는 것과 일부러 다른 것을 선택해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이나
기성의 사회 체제를 거부하는 아웃사이더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반발심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심리적 반발심과 관련한 실험이 하나 있다. 어느 지하철역 화장실에 낙서하면 안 된다는 안내판을 걸어 보기로 했다. 이때 안내판의 문구는 두 가지였다. 낙서 엄금이라고 적힌 강한 명령조와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적힌 부드러운 부탁조였다. 그리고 각 문구에 권위가 느껴지는 지하철 역장의 서명과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 청소원의 서명을 따로 넣어 총 4개의 안내판을 만들었다. 과연 사람들은 어느 안내판을 걸었을 때 낙서를 더 많이 했을까? 실험 결과 사람들은 지하철 역장에 서명이 들어간 명령조 낙서 언급 안내판을 보았을 때 낙서를 더 많이 했다. 반대로 청소원의 서명이 들어간 부탁조에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안내판을 걸었을 때는 낙서가 적었다. 즉, 금지의 내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금지하는 대상이 권위가 있을수록 심리적 반발이 더 강하게 일어난 것이다. 심리적 반발심은 누가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과제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경우를 들 수 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해야 하고 과제 마감일이 코앞이면 과제를 해야 하는데도 게임을 하거나 평소엔 읽지도 않는 책을 읽는 행동을 한다. 이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다는 심리적 반발심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선택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사람들은 다소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이 조치를 잘 지킨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반발심이 적은 이유는 이 행동 제약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조치가 제대로 납득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마스크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한 행동처럼 마스크는 개인의 자유 침해라며 마스크 화용식을 거행할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 빨간 구두 동화로 돌아가 보자. 카렌이 계속 빨간색 구두를 신은 이유는 노부인의 말을 제대로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교회에 갈 때는 빨간 구두를 신으면 안 되는 건지, 왜 교회에서는 낡았더라도 검정 구두를 신는 게 예의인 건지, 예의는 왜 지켜야 하는지 등을 카렌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카렌이 노부인과 함께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카렌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심리적 반발심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특히 중요하다. 한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더러워서 냄새가 나고 계절에 맞지 않을 때까지 매일 입으려고 한다고 하자. 이때 아이의 엄마가 다짜고짜 안 돼. 다른 옷 입어.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면 되레 아이의 심리적 반발심만 불러일으킨다. 그럴 때는 왜 옷을 빨아 입어야 하는지, 오늘은 왜 다른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지 아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한다. 어린애가 설명한다고 뭘 알겠어. 그걸 언제 다 일일이 설명해. 하는 태도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금지만 한다면 아이의 심리적 반발심만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심리적 반발심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이를 마케팅에 자주 활용한다. 한 예로 서점에 가면 비닐에 포장된 책을 쉽게 볼 수 있다. 19금 도서의 경우 미성년자가 보지 못하도록 비닐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적 반발심을 이용해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도 있다. 비닐 포장 때문에 책을 미리 볼 수 없으니 읽고 싶은 반발심을 일으켜 책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똑같은 책이라도 비닐 포장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판매가 차이 난다고 한다. 사랑도 심리적 반발심으로 인해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이다. 만약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졌을 때 양쪽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처음에는 둘이 뜨거운 사랑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서로에 대해 무덤덤해지고 나이도 어리니 헤어졌을 수도 있다.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는 줄 알아?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주변의 반대로 사랑이 깊어지는 현상을 일컬어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도 한다. 한 걸음 더, 심리적 반발심은 상대와 눈높이를 맞출 때 줄일 수 있다. 심리적 반발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리적 반발심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 반발심 효과를 우습게 알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괜히 불필요하게 일을 그르치거나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심리적 반발 효과에 대해 숙지하고 잘 대처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심리적 반발심은 보통 잔소리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잔소리꾼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잔소리꾼처럼 자신의 의견만 무조건 내세우면 상대방의 심리적 반발심만 키우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저녁 6시 전까진 집에 들어와 라고 통보하면 자녀는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꼭 6시야? 애초에 통금이 왜 필요한데? 라고 반발하며 그 말을 안 지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녀의 심리적 반발심을 줄이려면 가족 회의를 통해 가족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이때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통금 시간으로 몇 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니 등을 물으면서 통금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는 자신의 의견이 부모에게 충분히 잘 전달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이로써 자녀의 심리적 반발심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상대방의 심리적 반발심을 줄이고 싶다면 무언가를 무작정 통보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대신 상대방에게 부탁하거나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나눠야 심리적 반발심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적 반발심, 즉 설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이해받는 것, 이를 위해서는 절대 한쪽의 노력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노력을 해야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많고 인간관계를 풀고 싶고 아니면 인간관계를 잘 꾸려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인간관계로 힘든 경우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는가?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고 착각하진 않았나? 내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반발심을 일으킨 적은 없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뒤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냥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심리학 책을 읽게 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되짚어보며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대화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스스로 피드백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이 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 책은 충분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혹은 더 곱씹어서 내가 읽어보고 싶다, 그렇다 한다면은 책을 직접 구매하셔도 좋고,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면은 심리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한다면 이 책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가 계속 오고 있고 내일도 비가 올 것이라고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어제보다는 좀 더 이제 선선해졌는데, 이제 7도, 8도 그 정도 하지만 긴팔티를 입으면은 크게 문제되는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감기 조심하고 또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코로나도 조심하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면 주말이 되니 오늘 어려운 일 있어도 잘 견디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